자, 볼보는 정말 특이하게 뒷 서스펜션에 판 스프링을 사용을 하죠. 근데 우리가 판 스프링이라고 하면 이제 이거 포터에나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1억짜리 차에 판 스프링이 웬 말이냐라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판 스프링이 들어가서 승차감이 어떠냐. 자, 엇박자 좌우로 많이 비틀거리지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냥 코일 스프링에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 있는 그 조합이랑 비교했을 때 뭐 하나 떨어지는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방지턱을 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잔요철 구간에서도 물론 에어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서스펜션만큼은 아니지만 꽤나 괜찮은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야, 다른 차들에 비해서 승차감이 보고 떨어지지 않는다고 쳐.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비슷한 수준을 만드는 정도라면 그냥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코일 스프링에 그냥 스테빌라이저를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야, 뭐 볼보가 뭐 중국에 넘어가더니 원가 절감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들을 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3열에 앉았습니다. 자, 3열 잘 보세요. 이 시트 아래 공간, 보이십니까? 네, 이만큼. 그럼 이 상태에서 의자를, 위로 올려볼게요. 일단 여기 디테일 하나 보이시죠? 네, 요거. 조수석 시트가 뒤로 와 있는 상황에서도 2열 시트를 이렇게 편하게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보십시오. 네. 지금 1열도 공간이 꽤 있는 편이고, 2열도 지금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3열의 공간. 자, 이 3열의 공간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돼요. 제가 장담하는데 현존하는 모든 7인승 SUV를 통틀어서 이렇게 레그룸이 편한 3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뭐 디테일들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볼보다 보니까 시트도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이 3열에조차도 요런 트레이나 안전벨트 클립이 정리되어 있는 공간이 이렇게 따로 있어서 3열에 앉았다라고 해가지고 안전벨트 하기 불편하게 막 안쪽에서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해야 될 필요 없고, 컵홀더 있고, 수납함도 있고, 에어벤트까지 딱 준비되어 있고, 실제로 제가 3열에 타가지고 좀 돌아다녀 봤는데 승차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거기다가 또 굉장히 또 디테일하게 2열 시트를 바닥에서 좀 늘어놨어요. 왜냐, 여기 발이 들어갈 수 있게. 발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6명이 타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둘 타고 이쪽 또 이렇게 둘 타고 가운데는 그냥 비워놓고 편하게 다닐 수도 있는데 이런 구성이 가능해지는데 이게 전부 다 리프 스프링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동차 회사가 무언가를 했을 때 이거 뭐 원가 절감 아니냐, 뭐 중국에 넘어가더니 뭐 저러는 거 아니냐, 무조건 이렇게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얘네가 그런 걸 돈 들여가지고 개발하면서 과연 어떤 장점을 추가로 득했느냐를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같으면 살 거냐고요? 대가리 총 맞...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라인입니다. 볼보 XC90 B6 마일드 하이브리드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볼보 차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볼보라는 브랜드도 좋아해요. 그리고 그 중에 꼽으라면은 볼보의 그 V60 크로스컨트리 모델을 정말 좋아합니다. V90도 좋고요. 뭐 워낙에 이제 외건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외건 전용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브랜드가 많지 않은데 그 많지 않은 브랜드 중에 하나가 볼보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 V60, V90 다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들인 것 같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실제로 또 이제 V60 크로스컨트리 제가 구매하셔라 말씀을 드려서 정말 오랫동안 그 실버 컬러를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차가 안 나와가지고 GV60를 구매를 하셨죠. 아무튼 저는 볼보 그 중에서도 그 두 차 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볼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볼보에 대한 이미지는 뭐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이번에 이 리뷰를 준비하면서 주변에 많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볼보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많이 물어봤는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뭐 안전한 차라는 얘기들을 실제로 가장 많이 해주셨고, 또 이 볼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그리고 이 브랜드를 소비하는 이 소비자들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좀 보수적일 것 같다. 근데 이 보수적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이 안전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안전을 위해서, 오로지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뭐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 안전 말고 다른 건 없어 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뭐 보수적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좀 재밌는 얘기를 들은 거는 좀 그 고지식할 것 같다, 고지식하다는 얘기들이 또 의외로 좀 있었고, 그리고 진짜 웃겼던 거는 꽉 막힌 사람일 것 같다.
볼보 타는 사람은 꽉 막힌 사람일 것 같다. 사실 사람일 것 같다도 아니고 그 말씀을 해주신 분은 제가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볼보 타는 사람은 그냥 꽉 막힌 사람이다 라고 그냥 거의 이제 결론을 내려놓으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도 그럴만한 게 사실 얘가 이제 9천만 원대란 말이에요. 여기서 1,000만 원 더 보태면 X5 그리고 뭐 언저리에 뭐 Q7 뭐 Q8 뭐 이런 모델들도 있고 정말 많은 하드웨어적으로 완성도가 높다라고 잘 알려져 있는 독일 프리미엄 SUV들을 놓고 이 차를 사는 사람들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에 꽂혀서 자기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약간 솔직히 말하면은 그 말에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사실 정확히 알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과연 진짜로 이 차를 할인 한 푼도 안 해주는데요, 9천 몇백만 원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할인 한 푼도 안 받고 2016년에 출시해가지고 지금 벌써 나온 지 지금 7년 8년 된 차를 갖다가 페이스리프트가 됐다고는 하나 모양도 딱히 바뀌지 않는 이런 차를 갖다가 사는 게 과연 좀 꽉 막힌 사람이 할 행동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뭐 풀다 보면은 리뷰가 한 편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일단 엔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자, 볼보는 전 차종에 요 같은 엔진을 사용을 합니다. 심지어 디젤 모델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레이아웃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 가장 핵심이 되는 알맹이 4기통 2000cc 알맹이 하나 잘 만들어 놓고 뭐 디젤, 가솔린, 뭐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냥 내연기관, 터보 진짜 이 모델 저 모델 다 만들어지고 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랬거나 저쨌거나 엔진 자체에 대한 느낌은 어떠냐, 완성도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그냥 딱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렇지도 저렇지도 않다입니다. 정말로 이 엔진 자체에 대한 느낌만 봤을 때는 예전에 S60을 탔을 때도 마찬가지고 XC40을 탔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 V90을 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엔진은 그냥 우리가 요즘 세상에 무슨 뭐 A45 AMG에 들어가 있는 그 2000cc 4기통 400마력 내는 뭐 그 엔진을 타지 않고서야 그냥 2.0 4기통 터보 엔진에 대한 그 어느 정도 상향평준화된 느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딱 그 느낌에서 더 가지도 않고 덜 가지도 않아요. 그냥 현대기아의 2.0 터보 엔진들, 그 느낌이랑도 굉장히 좀 흡사하고, 미션도 아이신 8단 미션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좀 많이 접해오던 미션이기도 하죠. 정말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고 좀 검증이 되어 있는 미션이다. 그래서 미션도 모난 부분이 1도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마일드 하이브리드인데 그냥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요즘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고 있는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들어가 있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기본 개념을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내연기관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기를 먹어가지고 연료를 쏜 다음에 불꽃을 튀겨가지고 빵 시키죠.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빵 하면은 그 빵 한 거는 갖다 버려. 자, 그러면 여기서 터보가 걸리면 어떻게 되냐. 자, 터보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에서 빵 터지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자연흡기는 여기서 빵 터진 거를 그냥 갖다 버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터보는 갖다 버리긴 버리는데 그 갖다 버리는 빠져나가는 그 통로에 프로펠러를 하나 매달아 놓은 거예요. 프로펠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기가스가 나가는 힘이 그 프로펠러를 돌리겠죠. 그리고 그 프로펠러는 어디에 연결돼 있어? 흡기 쪽, 엔진이 바람을 빨아들이는 쪽에 있는 프로펠러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우리가 터빈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엔진이 똥을 빠르게 싸면 쌀수록 엔진이 흡입하는 공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공기가 압축이 싹 돼가지고 차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똑같은 2000cc 4기통 엔진인데 이 실린더 안에 훨씬 더 많은 양의 공기를 압축해서 넣어줄 수 있게끔 만들어 줌으로써 폭발력을 늘린다. 네, 요게 터보의 기본 원리인데, 자, 여기서 일렉트릭 슈퍼차저는 뭐냐? 방금 말씀드린 터보는 흡입 공기를 압축하는 원동력이 어디서 오죠? 배기가스에서부터 옵니다. 배기가스가 나가는 힘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렉트릭 슈퍼차저는 그냥 전기로, 그냥 전자적으로 내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회생제동도 하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저 뒤에 48V 배터리에 전력을 충전을 해놨다가 여기 충전된 전력으로 그냥 프로펠러를 자기가 그냥 선풍기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자적으로 배기가스의 힘이 없더라도 압축된 공기를 만들어서 실린더 안에 넣어준다. 이게 일렉트릭 슈퍼차저고, 자,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되면서 그러면 뭐가 좋아질까요? 터보는 배기가스가 밖으로 많이 나가야만 공기를 압축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극 저RPM, 완전 저RPM에서는 또
시동을 싸는 속도가 느릴 거 아니야. 그러면 공기가 압축되는 속도가 느리단 말이에요. 아니면 아예 압축이 안 되던가. 그래서 터보차들이 저 RPM에서 좀 이렇게 빌빌빌빌 거린다던가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게 그거고, 그 느낌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무슨 뭐 프로펠러의 사이즈를 줄이기도 하고 막 프로펠러의 형상을 막 이중으로 바꾸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완전 저 RPM, 터빈이 배기가스가 안 나와가지고 제대로 돌아가지고 막 공기를 압축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완전 저 RPM 때 처음 출발할 때, 그때 전자적으로 확 돌아가지고 저 RPM에서도 좀 풍부한 토크를 만든다거나 좀 더 빠르고 강력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밟아보면 딱히 느껴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리고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들어가 있는 차량들마다도 세팅 방법이 다 다르고 그 사이즈 또한 다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사람이 느낄 정도로 다 저 RPM에서의 토크가 굉장히 크게 좀 좋아지는, 크게 보상이 되는, 전부 다 동일한 느낌을 만들어주는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자, 그럼에도 지금까지 전자식 슈퍼차저가 들어가 있는 차들, 대표적으로 G90 그리고 벤츠의 M266 엔진 중에서 이제 요 53 라인업에 들어가는 애들,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와, 이거 나름대로 굉장히 고출력이고 차도 무거운데 저 RPM에서 진짜 많이 부드러워졌다라는 거를 좀 느끼거든요. 자, 그런데 얘는 아마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전자식 슈퍼차저가 들어가면서 이제 에미션, 뭐 배출가스 규제에 있어서나 수치적으로 분명히 좀 좋아진 거는 당연한 얘기겠죠.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슈퍼차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람이 뭔가 이 저 RPM에서 뭔가 토크가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거를 느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자, 다만 어쨌든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출력의 차이도 분명히 나고,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 저 RPM에서의 느낌은 원래 볼보가 가지고 있던 느낌, 원래 우리가 그냥 2.0 터보 4기통 엔진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가지고 있는 그냥 그 정도의 리스폰스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장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지금 이제 스탑앤고 작동됐죠? 자, 시동이 걸립니다. 네, 이 반응 속도 보셨나요? 다시 시동이 꺼졌고요. 악셀 밟을게요. 자, 방금 전에 제가 지금 악셀을 딱 밟았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빠르게 시동이 걸린 다음에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데까지 걸리는 그 딜레이 타임을 혹시 보셨나요? 그냥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랑 전혀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부드럽고 빠른 시동을 만들어줘. 그리고 이거는 아침에 냉간시에 시동을 걸 때도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종특이기도 한데, 얘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발전기 자리에 조금 더 큰 사이즈의 모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모터가 시동도 걸어주고요, 때로는 이렇게 확 밟아가지고 달릴 때, 요때도 출력을 좀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타력 주행을 할 때는 걔가 또 이제 회생제동으로 전기를 생산하기도 하고, 아까 같이 스탑앤고 상황에서 엔진을 부드럽고 빠르게 또 시동을 또 걸어주는 그런 역할까지 다 하게 되는데, 동일하게 저렇게 모터를 벨트로 묶어가지고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구성하는 차들 중에 대표적으로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스탑앤고 작동 시에 엔진 시동이 이렇게까지 부드럽고 빠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아침에 냉간 시에 시동을 걸 때도 얘처럼 훅 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굉장히 조용하고 즉각적으로 빠르고 부드럽게 엔진을 시동을 걸어주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방금도 보셨겠지만 2000cc 4기통이지만 나름대로 이 7인승 사이즈의 SUV를 고속 주행할 때도 크게 이렇게 부담 없이 충분한 출력으로 이렇게 쭉쭉 밀어주기도 합니다. 네, 또 이런 부분들만 보아서는 또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분명히 또 장점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렉트릭 슈퍼차저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기대할 수는 없겠다. G90이나 E53AMG처럼 이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좀 저 RPM에서의 운전이 굉장히 좀 부드럽고 편해지는데, 그 정도 느낌까지를 만들어내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스탑앤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거는 글쎄요, 이거는 크다면 클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스탑앤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끄는 버튼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뭐 신호대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멈췄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은 시동이 자 꺼졌죠. 이 상태에서 내가 다시 출발하지 않고서는 엔진에 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어를 이렇게
네, 기어를 막 매뉴얼로 바꾸면서 야 나 이제 출발할 거다라는 이렇게 막 얘한테 준비 신호를 좀 이렇게 보내주면은 시동을 다시 걸어주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탑앤고 기능이 들어가 있는 모든 차량에서 볼 수 있는 스탑앤고를 끄는 버튼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사용하긴 하지만 앞에 원래 고전적인 방법으로 벨트에 묶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터도 이렇게 달려 있고요, 워터 펌프도 달려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 컴프레셔도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왜 차 오래 타면은 뭐 이제 뭐 겉벨트, 속벨트 뭐 이러면서 뭐 벨트를 교환해야 되네 뭐 어쩌네 무슨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타입의 자동차들은 에어컨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에어컨 컴프레셔를 돌리기 위해서, 찬바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벨트가 돌아줘야만 하는데 스탑앤고 작동할 때 엔진이 멈추잖아요. 그럼 콤프가 돌아 안 돌아? 안 돌아요. 벤츠의 M26 엔진 같은 경우에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만들면서 모터도 넣고 일렉트릭 슈퍼차저도 넣었지만 에어컨 펌프 및 워터 펌프부터 모든 것들을 다 48V 전자식으로 다 바꿔놨어요. 물론 덕분에 막 한여름에 뭐 벤츠를 2억 주고 샀는데 뭐 에어컨이 안 나와요, 뭐 시동이 꺼져요, 뭐 이런 처음에 말들이 많기는 했지만 지금은 해결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걔네는 기본적으로 생각 자체를 스탑앤고를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킨다 하더라도, 엔진이 시동이 안 걸려있다 하더라도 전자적으로 컴프레셔 같은 것들을 다 돌리면 되기 때문에 이 벨트 같은 것들을 다 없애도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볼보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스탑앤고를 운전 중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서 그 버튼까지 없애버렸어요. 저는 최소한 이렇게 할 거였으면은 에어컨 컴프까지는 48V로 작동할 수 있도록 좀 벤츠처럼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러고 나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더워 죽겠는데 스탑앤고 작동할 때마다 에어컨 바람이 미지근해지니까 신호대기도 또 좀 많이 하냐고. 한여름에 강남 나가면은 뭐 내도록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럴 때마다 계속 이거를 까딱까딱 이거 계속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거 은근히 좀 불편한 부분일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네, 볼보답지 못하게 좀 섬세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자, 그래서 뭐 파워트레인 어쨌다는 거냐, 뭐 전반적으로 무난하다. 딱히 뭐 모난 포인트도 보이지 않고 딱히 뭐 대단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 2000cc 4기통의 진동과 소음, 요거는 그냥 뭐 BMW랑 견주는 그냥 뭐 그 정도 수준인 것 같다. 정숙성 괜찮아요. 하지만 운전자가 4기통이구나 라는 거는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음과 진동은 또 존재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승차감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볼보의 리프 스프링을 아직도 그 방구석에서 이렇게 키보드 두들기는 애들이 뭐 볼보 뭐 중국 넘어가더니 무슨 뭐 판 스프링을 뭐 어쩌고저쩌고 뭐 화물차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는데, 자, 일단 중국 얘기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볼보에서 만드는 그 모든 차들을 다 통틀어서 어느 진짜 여기 들어가 있는 그 볼트 하나에서조차도 중국의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같은 그룹에서 인수한 로터스에서 나온 차량을 보더라도 도대체 어딜 봐서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큰 맥락에서는 어떤 차를 만들고 차를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것도 이제 그것도 경영의 일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로터스도 그렇고 볼보도 그렇고 이 지리의 스타일이 돈 빡 시원하게 지르고, 야 볼보, 야 니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 관여 안 할게, 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로터스야 이제 시작이지만 왜 볼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리가 가지고 간 지 지금 벌써 한 10년이 지났는데 그 뒤로 나오는 차들의 퀄리티를 보세요. 디자인 보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 뒷자리 3열 공간 같은 거, 저런 게 그러니까 볼보가 이 안전에 집중한다. 근데 물론 이 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너무 많이 상향 평준화 되어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딱히 뭐 볼보가 뭐 더 안전하다 뭐 이거는 진짜 그냥 이미지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자동차의 안전이 어찌 보면 가장 1순위잖아요. 그런 기본기,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되도 않는 그 쉐슬람들이 와 알루미늄 쪼가리 와 기본기 뭐 이딴 개소리 말고, 진짜 자동차에 있어서의 기본기, 앉으면 사람 몸이 일단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트 관련된 건 볼보 시트는 진짜 정말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시트가 지금 3열까지 저는 이어졌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 3열 시트가 저렇게 편해질 수 있는 게 리프 스프링 덕분이거든요. 리프 스프링이 생각보다 굉장히 이 구조를 단순하게 만듭니다. 양쪽에 올라와야 되는 이만한 스프링 구조물들 필요 없어지잖아요. 프리미엄 SUV들 저 뒤에 뭐 에어 스프링 들어가고 컴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스프링 들어갈 자리 필요하고 그러면은 휠하우스보다도 안쪽에 공간이 이만큼을 먹어요. 그리고 뭐 꼭 그렇게 프리미엄 라인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팰리세이드, 뭐 소렌토 뭐 이런 차량들도 3열 보면 걔는 딱히 아래 뭐가 들어가 있지도 않는데 왜 그러는 거지? 3열
3열 바닥 자체가 너무 높게 올라와 있으니까 3열 의자를 피고 앉으면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의자야? 방석이지? 그건 방석이잖아. 방석. 좌식 의자잖아 그거는. 그래서 앞바다리 하고 앉다 보면은 그냥 못 앉는다고 봐야 되는 건데, 얘는 진짜 유일하게 그냥 성인이 앉아도, 물론 제가 앉은 거기는 하지만 그냥 저 정도 사이즈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앉아가지고 편하게 어느 정도 1시간 정도 거리도 그냥 가도 상관없겠다 싶을 정도의 사이즈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즈가 그냥 뭐 헤드룸이 넓어요, 뭐 레그룸이 넓어요가 아니라 앞쪽 시트 밑에 싹 파가지고 발 딱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3열 시트 바닥에 공간이 한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허벅지가 서포트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2열 3열 다 눕히면은 완전 풀플랫, 완전 쫙 다 펴지고. 그래서 차박하시는 분들은 또 이 풀플랫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실제로 짐 실을 때도 그래요. 짐 실을 때도 풀플랫이 안 되면 2열이 접히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가끔씩 거기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짐을 못 실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볼보가 진짜 얘네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되게 이 본연의 가치에 집중하는 막 시트, 안전, 이런 철학이 아주 그대로 그냥 남아있구나라는 거를 되게 단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저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 연장선에서 이 리프 스프링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저렇게 실내 공간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유리할 뿐더러 이 무게 감량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승차감 50kg로 이 방지턱 이렇게 부드럽게 넘는 차 많지 않습니다. 가끔씩 저렇게 양쪽으로 이어져 있는 구조를 보고 토션빔 같은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만 넘을 때 오히려 앞쪽보다 뒤쪽이 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한쪽만. 와, 기본적으로 얘가 에어스프링을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에어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찰랑찰랑함, 고급스러운 맛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고급스러운 맛을 떠나서 단지 서스펜션이 이렇게 요철을 넘을 때의 능력을 보면 그 한계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50km. 이거 EV9 영상 잠깐 보여주실래요? EV9 이거 40으로 넘었었는데, 제가 요 길에서 진짜 많은 차들을 테스트하는데 요 구간 방지턱 넘는 능력은 네, 뭐 탑 10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심지어 에어스프링 사용하는 차도 아닌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현대 G80이 코일 스프링 가지고 세팅한 승차감 중에서는 와 진짜 이거 미쳤다 했던 차량이었는데, G80만큼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건 아니지만 한계점은 오히려 더 높은 느낌이고, 막 럭셔리하지는 않지만 적당한 편안함과 안정감을 그냥 고루 가지고 있는 세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스펜션이 생각보다 마음에 들고, 만약에 저보고 XC90을 꼭 사라고 하면은 오히려 에어스프링 들어가 있는 모델도 있는데, 에어스프링 들어가 있는 모델보다 저는 얘를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잔요철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분명히 에어스프링보다는 조금 더 그 불쾌하게 따다닥 치고 들어오는 느낌이 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잔진동이 들어오는 느낌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막 EV9 같은 애도 있을 거고, 뭐 G80 같은 애도 있을 거고 뭐 할 텐데, 네, 많이 잘 억제시키는 편에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뭐 지금 오디오 좋은 거는 뭐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들. 네, 오디오는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디오는 패스하고. 그리고 뭐 시트는 그냥 진짜 좋아요. 이게 정말 이 온몸을 이렇게 구석구석 쫀쫀하게 이렇게 잘 잡아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항상 드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저는 볼보 시트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제 이 부분도 전 너무 항상 좀 좋아하는 부분인데, 이 허벅지가 서포트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다가 하면서 이제 길이를 조절해 주는 건데, 허벅지 닿는 부분이, 허벅지가 사람들이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한쪽만 또 옆으로 이렇게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조수석에 앉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잘 생각해 보면 뭐 현대기아 마찬가지고 뭐 벤츠 BM도 마찬가지예요. 이 허벅지 서포트가 이 가운데 쪽만 이렇게 삐쭉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혓바닥 내밀듯이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은 다리를 진짜 완벽하게 일자로 앞으로 쭉 뻗고 있는 게 아닌 이상 다리가 이렇게 옆으로 빠져요. 그러면은 또 옆에 이 코너에 이제 허벅지 여기가 좀 닿으면서 오래 있으면 거기가 좀 더 불편하기도 하고 좀 그런데, 얘는 진짜 앞쪽에 쫙 빼서 진짜 시트폭만한 사이즈의 이제 허벅지 서포트가 앞으로 쭉 나가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다리 길이가 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볼보의 시트가 더 편하다고 느껴지실 거고요. 요 가격대 살 수 있는 모든 차들을 통틀어서 아마 시트는 가장 좋을 겁니다. 벤츠, 네, 한참 떨어지고, BM도 얘보다 떨어져요. 그리고 뭐 GV80이 그래도 벤츠 BM보다는 네, 요 가격대에서는 시트가 더 좋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GV80은 네,
걔는 또 이제 승차감을 너무 조져가지고 시트 좋으면 뭐해. 아무튼 진짜 이 시트는 앉으면 와 이게 인체공학이구나 라는 게 그냥 바로 좀 이렇게 딱 감이 오는, 그래서 그런 시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거는 너무 별게 없어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뭐 T맵 있다. 그래서 T맵 있는 거는 좋다. 그리고 주행보조장치 굉장히 쓸만합니다. 가장 최신 주행보조장치들 테스트하는 영상을 얼마 전에 업로드했는데 거기 나온 차량들만큼의 뭐 그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냥 막히는 길에서 꽤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 까지의 성능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장점들도 많은데 너는 왜 처음에 이 차 살 거냐고 물어보면 왜 다가리 총 맞았냐고 얘기를 했냐. 제가 항상 뭐 승차감이 어떠니 뭐 본질적으로 뭐가 어쩌니 저쩌니 뭐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께 이 차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떠들고 저도 느껴보려고 하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지, 저도 소비자로서 내 돈 주고 내 물건을 소비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차가 언제 신형이 나올지, 승차감이고 나발이고 야 이 디스플레이 이거 뭐야 이게, 이게 진짜 딱 누가 보더라도 10년 전에 나온 차 같지 않아요? 여기가? 그리고 1억에 육박하는데 할인 한 푼 없이 사기통의 느낌을 느껴야 된다. 출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오디오 좋습니다. 이 가격대에 모든 경쟁차 중 통들어서 가장 좋습니다. 오디오도. 네, 아무튼 그럼에도 이제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모델 출시가 이미 되고도 남은 시점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지금 이런 실내 디자인을 가진 이 차를 할인 한 푼 없이 산다는 거는 용납이 사실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저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고요. 뭐 그럼에도 오늘 이 차량에 대해서 제가 느껴지는 대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또 이제 비교해 드릴 수 있는 대로 제 선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차량 구매를 또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그리고 이 정보가 차량 구매에 유용하게 잘 사용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고프네.